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오늘은 고전소설 김삿갓 시리즈 22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함흥에 들른 김삿갓은 먼저 객사 북쪽에 문소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허허, 거울이 한눈에 들어오는구먼. 그러다가 문득 눈길을 끄는 장면 하나를 발견하였죠. 조금 떨어진 잔디밭 위에서 5-6명쯤 되는 늙은 선비들이 기생 하나를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김삿갓의 목이 갑자기 컬컬해졌지요. 허허, 저기서 술판이 벌어졌구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술자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지요. 지나가던 나그네올시다. 목이 몹시 말랐는데 혹시 술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기생이 얼른 술잔을 들어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지요. 민자가 새겨진 관을 쓴 늙은 선비 하나가 기생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지요. 우리는 지금 시회를 즐기고 있는 중일세. 그런데 자네는 어찌 남의 자리에 함부로 끼어들어 흥을 깨려 하는가? 말투가 몹시 거만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평생 떠돌며 이런 모욕줌은 수도 없이 겪어온 사람이었죠. 전혀 개의치 않고 술상 옆에 덜썩 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시회를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술 몇 잔만 나누어 주신다면 저도 함께 시 한 수쯤 지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늙은 선비들이 눈을 크게 떴지요. 뭐라? 아니, 자네가 우리와 함께 시를 짓겠다고? 코가 메주덩이처럼 생긴 늙은이가 그렇게 묻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늙은이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공짜 술을 얻어먹으려고 수작이 제법이군. 이보게, 젊은이, 시라는 게 네 집 아이 장난감인 줄 아는가? 그들의 눈에는 김삿갓의 초라한 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옆에 있던 어린 기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술인심처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김삿갓에게 술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술을 따라 드릴 테니 한 잔 드시고 멋진 시 한 수 들려주십시오. 김삿갓이 웃으며 말했지요. 고맙네. 이왕 줄 거면 석 잔을 연달아 주게. 석 잔쯤 마셔야 막힌 목이 좀 풀릴 것 같네. 기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김삿갓은 술을 석 잔 연거푸 들이켰지요.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허허, 자네 덕에 꽉 막혔던 목이 이제야 트이는구먼. 그런데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기생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명월이라 하옵니다. 명월이라. 김삿갓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참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이로군. 빈 산에 뜬 밝은 달처럼
맑고 시원한 이름이야.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올린 듯 물었지요. 그런데 말일세, 이 함흥에 가련이라는 기생이 있다 들었는데 혹시 자네는 그 사람을 아는가? 김삿갓이 가련이라는 이름을 꺼낸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70이 넘은 노파 하나를 만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노파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딸아이 하나가 세상살이가 기구해서 함흥으로 흘러갔다오. 지금은 가련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노릇을 하고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이 문득 떠올라 김삿갓이 한번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명월이 크게 놀랐지요. 어머, 가련이요? 가련은 저에게 친언니나 다름없는 분인데 손님께선 가련 언니를 어떻게 아십니까? 김삿갓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늙은 선비 하나가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쳐댔지요. 명월아, 너는 지금 홍문연에 뛰어든 번개 같은 걸개과 무슨 수작을 하고 있느냐? 허허, 말투가 좀 거칠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서진사라는 사람이었지요. 명월은 그의 호통을 듣고 얼굴을 붉히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쪽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김삿갓도 괜히 미안해졌지요. 그래, 늙은 선비들을 향해 공손히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 술 몇 잔 얻어 마셨으니 약속대로 시 한 수를 읊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원생원이라는 늙은이가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시를 짓겠다고? 그런데 자네는 글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나 있는가? 허허, 아예 사람을 깔보는 태도였지요. 김삿갓은 일부러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서삼경은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천자문 정도는 읽습니다. 그 말을 듣자 늙은 선비 넷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겨우 천자문이나 읽는 주제에 우리와 시를 짓겠다는 말인가? 김삿갓이 태연하게 말했지요. 한문은 천자문밖에 배우지 못했지만 언문은 제법 압니다. 시는 언문으로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늙은 선비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언문이 어디 글인가? 그래서 참된 글을 진서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한문일세.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남의 글인 한문만이 참된 글이라니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지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쭙겠습니다. 한문은 남의 나라 글이고 언문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우리나라 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글로는 시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늙은 선비들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크게 웃었지요. 우리는 지금껏
언문으로 된 시라는 것을 본 적이 없네. 언문시가 없는 것은 애초에 언문이 시의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 말에 김삿갓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시조라는 것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늙은 선비 하나가 고숨을 쳤습니다. 시조? 그건 부녀자들이 장난삼아 읊는 것일 뿐이네. 그게 어디 시인가? 아이코야, 그 말을 듣자 김삿갓의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요.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어르신들께서는 언문을 읽을 줄은 아십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 갑자기 술자리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늙은 선비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들이 언문을 모른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조석사라는 늙은 선비가 오히려 김삿갓을 나무랐지요. 이 사람아, 언문 따위는 아녀자들이나 배우는 글일세. 당당한 우리 같은 선비가 그런 것을 배워서는 어디다 쓰겠는가? 어디다 쓰겠느냐 말이야. 아이고야, 김삿갓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참고 말했지요. 어르신들께서 한시를 숭상하시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언문은 분명 우리나라 글입니다. 한시를 지으실 때에도 언문을 섞어 쓰신다면 표현이 훨씬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늙은 선비 하나가 고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무식한 소리 그만하게. 한시엔 운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네. 운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시가 되겠는가? 김삿갓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시라는 것은 뜻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운을 맞추기 위해 시가 생긴 것은 아니지요. 그러자 늙은 선비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람 보게. 사람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운이 없는 시를 어떻게 시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들은 김삿갓이 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윽박지른다고 물러설 김삿갓이 아니었지요. 김삿갓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운을 꼭 맞추지 않고 한문과 언문을 섞어 쓴다 해도 좋은 시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늙은 선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 운을 무시하고도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니 한 사람이 비웃듯 말했지요. 그렇다면 자네가 여기서 본보기로 한 수 지어보게. 늙은이들은 김삿갓을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르신들께서 원하신다면야. 한문과 언문을 섞어 한 수 지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즉석에서 시를 읊었습니다. 청송은 듬성듬성 서 있고 인간은 여기저기 모여 있네. 이른바 어뚝뚝한 나그네는 평생 쓰나 다나 술이라네. 그 자리에 늙은 선비들이 날마다 술만 마시며 시짓는 채 하는 모습을 은근히 비꼰시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선비들은 그 뜻을 애써 무시하며 고숨을 쳤지요. 이 친구야, 그건 횡설수설이지. 그따위가 뭐 어디 시란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동기 명월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저는 어려운 한시보다 지금 시가 훨씬 알아듣기 좋습니다. 시는 알기 쉬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월이 김삿갓을 두둔하자 분위기가 순간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서진사라는 늙은이가 얼굴빛을 바꾸며 갑자기 명월의 목덜미를 확 움켜잡았지요. 이 계집애야, 니까지 것이 뭘 안다고 나서서 떠들어대느냐. 그리고는 명월을 뒤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평소 명월에게 은근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명월이 김삿갓을 감싸자 질투심이 폭발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김삿갓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석사라는 늙은이가 서진사를 나무랐지요. 여보게, 서진사, 저 아이는 오기 싫다던 걸 내가 억지로 데려온 아이세. 여럿이 보는 자리에서 아이를 그렇게 모욕해서야 되겠는가? 그러자 서진사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계집애 하나 데려왔다고 자네가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건가? 아니, 내가 큰 소리를 친다고? 조석사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자네가 술딸을 기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내가 자네를 위해 명월이를 데려온 것 아닌가? 서진사는 고숨을 쳤습니다. 아니, 누굴 위해 데려왔는지 누가 알겠나? 아이고야, 애송이 기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늙은이가 시비를 벌이자 옆에 있던 문첨지와 원생원이 급히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 좋은 자리에서 시는 안 짓고 왜 쓸데없이 그렇게 싸우고만 있는가? 고만하게 고만. 그리고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김삿갓에게 말했지요. 저 여보게, 지나가던 젊은이, 자네가 시에는 자신이 있는 모양이니 한 시 한 수 지어보게. 그러면 우리도 각각 한 수씩 짓겠네. 그러자 김삿갓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좋습니다. 그럼 즉흥시 한 수를 지어보겠습니다. 붓과 종이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붓을 받아든 김삿갓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종이에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해가 뜨니 원숭이가 들로 기어나오고 고양이가 지나가니 쥐들이 모두 죽는다. 해질녘이 되니 모기가 처마 밑으로 몰려들고 밤이 되니 벼룩이 자리에서 뛰어다니네. 김삿갓이 지은 이 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듯 했지만 사실은 내 늙은 선비들의 별명을 한 줄씩 끼워 넣어 그들을 원숭이, 쥐, 모기, 벼룩 같은 하찮은 짐승에 빗대어 비꼰 풍자시였지요. 김삿갓은 시를 술상 위에 내려놓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지은 시를 천천히
감상해 보시지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명월이 깜짝 놀라며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 저 가련 언니를 만나고 싶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시면 아하, 그 일이라면 내일 낮에 만세교 다리 위에서 다시 만나세. 그는 명월에게 그렇게 귀띔해 주고는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술자리에 남아있던 늙은 선비들은 김삿갓이 남긴 시를 돌려가며 읽고 있었죠. 아이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이건 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개수작이야. 저마다 한마디씩 헐뜯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늙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런 죽일 놈을 보았나? 여보게들, 이것 좀 보게. 그는 종이를 들고 분통을 터뜨렸지요. 이 시를 자세히 보게. 각 줄 끝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 바로 우리들 이름이지 않는가? 저놈이 우리를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이코야, 그 말을 듣자 모두가 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이런 우레 자식 같은 놈이 있나? 그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당장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야 하네. 아이코야, 내 늙은 선비는 벌떡 일어나 김삿갓을 쫓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김삿갓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삿갓은 늙은 선비들이 화를 내며 쫓아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언덕 아래 숲속에 몸을 숨겨버린 뒤였지요. 잠시 뒤 그는 숲을 빠져나와 유유히 언덕길을 내려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 빠졌기로 쥐새끼나 벼룩 같은 것들에게 붙잡히겠는가. 그렇게 언덕길을 무사히 내려왔지만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객주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마침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농사꾼 하나가 지나가기에 김삿갓이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근방에 혹시 양객을 하는 집이 있습니까? 양객이란 돈을 받지 않고 기손을 재워주는 부잣집을 말하지요. 농사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 사당동인데 그 마을에 강 부자가 살고 있소. 그 집이라면 하룻밤쯤 재워줄 것이니 그리 가보시오.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당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당동은 30채 남짓 되는 집들이 모여있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집들은 거의 비슷한 초가집이었지만 산 아래쪽에 유난히 큰 기와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삿갓이 지나가던 아이에게 물었지요. 얘야, 저 집이 강부잣집이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아요. 저 집은 옛날에 조상이 보국대광 벼슬을 했다는 강좌수댁이에요. 그 말을 듣자 김삿갓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보국대광이라면 정일품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벼슬이었지요. 시골 늙은이 조상이 그런 벼슬을 했을 리가 있겠나. 아마도 돈이 많은 것을 믿고 허풍을 떠는 것일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김삿갓이 강좌수집 마당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마당가에 서 있던 20살 남짓한
젊은이 하나가 김삿갓을 보더니 얼른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젊은이는 차림새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시골 사람들과 달리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상투 대신 머리를 짧게 깎아 좌우로 가지런히 가르고 있었습니다. 허허,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신식 차림이었지요. 잠시 뒤 김삿갓은 강좌수의 대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강좌수는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은 채 손을 내줬지요. 아유, 우리 집에는 자빈을 재울 방이 없네. 다른 데나 가보게. 아이고야, 그는 곧바로 대문을 닫고 빗장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문틈으로 슬쩍슬쩍 밖을 엿보는 모습까지 보였지요. 김삿갓은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강좌수의 인색함을 비꼬는 시를 읊었습니다. 시를 통해 속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렸지요. 하지만 날은 이미 저물어 잠잘 곳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작은 집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은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지요. 아이고, 마땅한 대접은 못하지만 하룻밤 쉬어가십시오. 저녁상에는 삶은 감자와 호박찌개뿐이었습니다. 주인은 미안해 했지만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하, 저는 원래 감자를 더 좋아합니다. 비록 초라한 식사였지만 김삿갓은 그 따뜻한 마음에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주인님 말했지요. 강자수댁으로 가셨으면 더 좋은 대접을 받으셨을 텐데요. 김삿갓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그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이 집 감자가 훨씬 고맙습니다. 사람의 정이 없다면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김삿갓은 가난한 집에서 잠을 자며 사람의 가치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집을 떠나며 주인을 위로하는 시 한 수를 남겼지요. 돈이 많으면 신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일 뿐. 빈부는 정해진 것이 아니니 세상 속에서 돌고 도는 것이라네. 김삿갓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동기 명월을 만나기 위해 만세교로 향했습니다. 그때 만세교 위에서는 2명의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함흥의 명기 가련과 기생 명월이었습니다. 전날 밤 명월이 가련에게 말했지요. 시회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짓 차림의 시인인데 언니를 꼭 만나보고 싶다며 내일 만세교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가련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기린산 정수암에서 공허 스님에게 들었던 방랑 시인 김삿갓이었지요. 잠시 뒤 다리 위로 김삿갓이 올라왔습니다. 김삿갓은 명월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요. 명월이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가련 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삿갓은 가련을 보고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가 가련인가? 강원도 산속에서 자네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함흥에 가면 딸을 꼭 만나보라고 하셨지. 가련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지요.
작가 선생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사까씨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네는 내가 김사까신 걸 어떻게 알았지? 가련이 대답했지요. 기린산 정수함에서 공허 스님께 작가 선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김삿갓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그 노승이 또 내 이야기를 했군. 두 사람이 오래된 버처럼 이야기를 나누자 명월이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 언니, 다리 위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실 건가요? 작가 어른을 어서 집으로 모셔가세요. 그제야 가련이 말했습니다. 작가 어른, 제 집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부디 들러주십시오. 김삿갓이 웃었지요. 하하하, 아니 술만 있다면 어디든 가지. 명월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술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언니가 꼭 준비할 겁니다. 김삿갓은 웃으며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련의 집은 만세교에서 가까운 산기슭의 작은 집이었지요. 크지는 않았지만 뜰에는 매화나무가 서 있어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분위기가 제법 단정하였지요. 문가 위에는 이태백과 왕유의 시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파란벽에는 춘계문답이라는 시가 적힌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하였지요. 개수나무에게 묻노니 복사꽃과 오야꽃은 향기를 뿜으며 가는 곳마다 봄빛이 가득한데 그대만은 어찌하여 꽃이 없는가? 개수나무가 대답하되 봄꽃이 어찌 오래 가겠는가?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질 때가 되면 나 홀로 꽃을 피울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김삿갓은 그 족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가련의 성품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련을 돌아보며 물었지요. 이 족자에 적힌 시는 왕유의 춘계문답이 아닌가? 자네가 이 시를 꽤 좋아하는 모양이군. 가련은 얼굴을 조금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시만은 유난히 마음에 들어 좋아하는 편입니다. 김삿갓이 족자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글씨도 보통 솜씨가 아닌데 이 족자는 누가 쓴 것인가? 가련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지요. 명필이라고 말씀하시니 대답하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김삿갓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설마 저 글씨를 자네가 직접 썼단 말인가? 가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교방에 있을 때 글씨를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한번 써본 것일 뿐인데 저런 것을 어찌 글씨라 하겠습니까? 허허, 김삿갓이 감탄하며 말했지요. 아니야, 자네의 글씨 솜씨에는 정말 내가 놀랐네. 추사 김정희가 이 글씨를 본다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지도 모르겠군. 가련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참 선생님도 그렇게 놀리시면 제가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안상을 차려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련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김삿갓은 방 안에 혼자 앉아 가련히 시와 글씨에 모두 능한 여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잠시 뒤 가련히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녀의 몸이라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술을 따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삿갓이 술잔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허허허, 아니 자네가 누구의 간장을 녹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 고맙기는 하네. 하지만 나는 오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개기일 뿐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게. 그러자 가련은 고개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타양에서 늘 외롭게 지내다가 이렇게 삿갓 어른을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쁠 따름입니다. 그러자 김삿갓은 예전에 산속에서 만났던 가련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계셨네. 차라리 자네가 모셔와 함께 살면 좋지 않겠는가? 가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혼자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저희 어머니는 4명의 남자에게서 10명의 자식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식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쉽지 않은 어머니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만큼 김삿갓을 믿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도 자네 어머니에게서 들었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지. 그게 뭐가 그리 나쁘단 말인가? 가련은 놀란 눈으로 김삿갓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삿갓은 술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말을 이었지요. 내가 보기에는 자네 어머니는 돼지 같은 여인일세. 땅이 어떤 씨앗도 거절하지 않고 키워주듯 자네 어머니도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식을 길러냈으니 말이야. 가련은 놀란 눈으로 또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삿갓은 말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다며 비난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온 여인일 뿐이야. 그 말을 듣자 가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김삿갓은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그걸로 된 것이 있세. 두 사람은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사이 밤은 어느덧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김삿갓의 얼굴에도 취기가 스며시 올랐지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가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보시게 가련, 술이 있는데 어찌 노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나를 위해 노래 한 가락 불러주게. 가련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지요. 저는 노래가 서툽니다. 김삿갓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아니 이 사람아, 노래라는 것은 서로 마음만 통하면 되는 것이지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가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가야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애원성을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가야금을 천천히 뜯으며 전주를 시작했지요. 잠시 뒤 가련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는 이러했지요. 술 취한 강산에는 호걸이 춤추고 돈 없는 세상에서는 영웅도 우는구나. 얼싸 좋다. 얼얼얼거리고 상사디야.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님 없으면 적막한 강산이라. 얼싸 좋다. 얼얼얼거리고 상사디야. 무심한 저 달은 어찌 이리도 밝은가? 울적한 마음을 어디에 풀어보랴. 얼싸 좋다. 얼얼얼거리고 상사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때로는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는 듯 하기도 했지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가슴이 저절로 먹먹해질 만큼 애틋한 소리였습니다. 특히 노래의 높고 낮은 고비를 부드럽게 넘겨갈 때마다 마치 사람의 오장육부를 녹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지요. 김삿갓은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허허, 여보게. 자네는 누구의 간장을 녹이려고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가? 나는 노래를 듣기 전까지 자네를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리고는 웃으며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이름도 가련이요, 얼굴도 가련한데 마음 또한 가련하겠거니 했더니 이제 보니 자네야말로 천하의 명창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러자 가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잔 더 올리겠습니다. 그녀는 술을 잔에 넘치도록 따르며 말했지요. 술을 드신 뒤 이번에는 사갓 어른께서 저를 위해 노래 한 곡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련이 김삿갓에게 노래를 청하자 김삿갓은 마치 기절이라도 할 듯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시를 지으라면 몰라도 나는 노래에는 벽창호 같은 사람일세. 나더러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차라리 노래 대신 벌주나 마시겠네. 그러나 가련은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씀이옵니다. 김삿갓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 정말이야. 나는 노래에는 영 소질이 없네. 그 대신 벌주나 마시겠네. 하지만 가련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노래란 서로 마음만 통하면 되는 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조금 전 사갓 선생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장부의 말 한마디는 천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 말씀을 뒤집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갓 어른의 노래를 꼭 듣고 싶습니다. 허허, 가련은 교묘하게도 조금 전 김삿갓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노래를 청하였지요. 김삿갓은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허허, 아니 술 한 잔 먹여놓고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군. 가련이 조용히 말했지요. 어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여인의 간청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김삿갓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허, 아니 자네가 한술 더 뜨는군. 이렇게 된 이상 나도 한 곡 부르지 않을 수 없겠네. 가련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함경도 노래를 불렀으니 사갓 어른께서는 고향의 노래인 강원도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김삿갓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어릴 적 나무꾼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한 500년이란 노래를 부르곤 했지. 그 노래나 한번 불러보겠네. 그 말을 듣자 가련은 얼른 가야금을 끌어당겨 잔잔한 전주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김삿갓은 가야금 소리에 맞추어 천천히 노래를 불렀지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집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청춘에 짓밟힌 애 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가. 어찌 이리도 앞날이 캄캄한가.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김삿갓의 노래는 결코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련은 그 노래를 듣다가 마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듯 갑자기 가야금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지요. 김삿갓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이러는가? 노래를 듣다 말고 울기는 왜 우는 게야? 가련은 한동안 울다가 겨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계집입니다. 그래서 만나서는 안 될 어른을 만난 것 같아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술을 드십시오. 술자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흥이 무르익자 가련은 술잔을 올리며 조용히 말을 꺼내었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10년을 사귀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만나도 마치 100년을 알고 지낸 사이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그 말의 뜻을 김삿갓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삿갓 역시 가련이 마음에 들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을 쉽게 드러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말을 돌렸지요. 허허, 옛말에도 있지 않나. 남녀 사이는 서로 직성이 맞아야 한다고. 처음 만난 기녀에게 경솔하게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련은 그 대답이 조금 아쉬운 듯 말없이 술만 따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삿갓 선생께서는 왕유의 시를 좋아하십니까? 김삿갓이 말했지요. 왕유의 시를 특별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네. 하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좋아하지. 왕유는 30살에 아내를 잃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아름다운 산수만 찾아다니며 여생을 보냈거든. 그런데 갑자기 왕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자네는 왕유를 좋아하는 모양이군. 가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왕유를 매우 좋아합니다. 삿갓 어른의 삶도 어딘지 왕유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삿갓 어른을 뵙는 순간 왕유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하하, 아니 나를 왕유에 비유해주니 고맙군. 자네는 왕유의 어떤 시를 좋아하는가? 왕유의 시는 모두 좋아합니다만 오늘 밤에는 특히
송춘사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송춘사라고? 어떤 시였더라? 한번 들려주게. 가련은 곧바로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지요. 사람은 날마다 헛되이 늙어가고 봄은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네. 술이 있으니 마음껏 즐기세. 꽃이 진다고 아까워할 것이 무엇인가. 김삿갓은 가련이 읊은 시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좋은 시로구먼. 하지만 술을 마시며 인생을 즐기려 해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어야 하는 법이겠지. 그 말을 듣자 가련이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김삿갓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삿갓 어른께서는 저 같은 계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이코야, 질문이 너무도 갑작스러워 김삿갓은 순간 묘한 충동을 느꼈지요. 그러나 곧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아니 사람아, 자네와 나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일세. 자네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어찌 단번에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자네가 시를 좋아하고 글씨도 훌륭한 것으로 보아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 게다가 마음가짐도 무척 고고한 여자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 가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좋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공호 스님께 삿갓 선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호방한 분도 계신가 싶어 그때부터 남몰래 삿갓 어른을 흠모해 왔습니다. 만약 제가 삿갓 어른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삿갓 어른께서는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가련의 눈빛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삿갓이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허, 아니 자네 몇 잔 마시더니 벌써 주정을 하는군. 가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정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주정으로 돌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삿갓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정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그건 더더욱 곤란한 말이네. 나는 돈 한 푼 없는 또돌이일세. 그것쯤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가련이 말했지요. 돈과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삿갓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자네가 정말 취했나 보군.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기 싫어 구름처럼 또 돌아다니는 방랑객일세. 자네에게 자네의 인생이 있듯 나에게도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지. 자네 같은 미인이 거지 같은 나를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 아니겠는가? 가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삿갓 어른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지요. 술이나 드십시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억누르기 힘든 감정이 비쳐 있었습니다. 가련은 큰 잔에 술을 가득 따르더니 그것을 단숨에 들이켜버렸지요. 그 모습을 본 김삿갓은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왕유의 시 한 수를 읊어보겠네. 한번 들어보게.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말에서 내려 술을 권하며 그대에게 묻노라. 어디로 가려 하는가? 세상이리
모두 뜻대로 되지 않아. 나는 남산으로 돌아가 그저 누워 지내려 하노라 하고 말이지요. 두 사람은 그 뒤로도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도 모른 채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김삿갓은 술기운에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잠들고 말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목이 타는 느낌의 김삿갓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원앙문이 금침 속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지요. 그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옆에서는 가련이 깊이 잠든 채 누워있었지요. 밤은 이미 깊었는지 방 한쪽에 밀어둔 술상 위에 등잔불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움직였지요. 가련은 그 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문득 가련이 오래전부터 김삿갓의 시를 흠모해 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삿갓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즉석에서 짧은 시 한 수를 읊어주었지요. 젊어서 기생을 만나니 돈도 세상이도 티끌 같고 이 밤에 술을 나누니 만사가 구름처럼 흘러가네. 가련은 그 시를 듣고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노류 장화 같은 저를 위해 이처럼 귀한 시를 읊어주시다니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삿갓이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하. 아니 내가 시를 읊었으니 자네도 화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를 짓지는 못합니다. 다만 평소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읊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의 시인가? 옛 기생 소홍의 시입니다. 가련은 조용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습니다. 찬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밤, 긴 밤을 잠 못 이루고 보내네. 이 몸이 훗날 무덤이 되면 누가 찾아와 줄 것인가. 외롭고 가련한 한 송이 꽃일 뿐이라네. 김삿갓은 그 시를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기녀들의 삶은 외로운 모양이군. 가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저도 어제까지는 그처럼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른을 모시게 되어 무척 행복합니다. 김삿갓은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 이 사람아, 누구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가. 그날 이후 김삿갓은 가련의 집에 머물며 함흥 일대의 산과 절을 함께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련은 그가 언제 떠날지 몰라 늘 불안했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김삿갓을 데리고 주변의 명승지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김삿갓 역시 가련과 함께 지낼수록 정이 깊어졌지요. 오늘 김삿갓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내 늙은 선비의 오만한 태도였죠. 그들은 시와 학문을 논하며 스스로를 고상한 선비라 여기지만 정작 또돌이 차림의 김삿갓을 보자 그의 사람됨은 살피지 않고 행색만으로 깔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그린 원문까지
업신여기며 자신들만이 참된 글을 안다고 뽐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학문의 깊이보다 체면과 허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삿갓의 대응은 매우 인상적이었지요. 그는 모욕에 분노로 맞서지 않고 재치 있는 시로 그들의 허위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문과 언문을 섞어 지은 즉흥시 속에 내 선비의 이름을 교묘히 넣어 풍자하고는 그들이 분노하기도 전에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죠. 이 장면은 진정한 재능과 품격이란 겉모습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통쾌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 가령과의 만남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층 깊게 만들었죠. 김삿갓은 가련을 단순한 기생으로 보지 않고 시와 글씨를 아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며 그녀의 삶과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에 가련 역시 그의 시신과 넓은 마음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인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선비들은 스스로를 높였지만 오히려 천박함만을 드러내었고, 초라한 방랑객 김삿갓은 풍자와 이해를 통해 더 큰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허위 앞에서는 날카로운 풍자를, 사람의 아픔 앞에서는 따뜻한 이해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 속 김삿갓이 보여주는 참된 시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